이번 강의에서는 조선과 서양 과학의 만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37년 병자호란은 변한 국제질서를 반영한 전쟁이었습니다.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청과 군신관계를 맡게 되었죠. 그 결과 종주국인 청은 번속국에 대한 시해로 역서를 내렸습니다. 이 역서는 황제가 하늘을 살펴 사해에 내려주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요. 병자호란에 패했던 조선은 청나라 황제가 내린 시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한양의 위도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역서를 발행했던 독립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 까닭에 청의 역사가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조선 관상감에서 발행한 역서와 청에서 발행한 역서는 큰 달과 작은 달이 달랐고 윤달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태양 운행에서 계산 차이가 난 것입니다. 문제는 청의 역서로 조선이 위기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청이 보내준 역서가 천체의 운행을 조선의 것보다 더 잘 보여줬던 것이죠. 청의 역법인 시헌역은 명예역법 개정의 성과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시헌역은 서양 예수회 선교회가 중국의 천문학에 서양의 천문학을 접목해 만들었습니다. 지구중심설을 기본으로 칠정산 외편의 모본이기도 한 이슬람 계산법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계산법으로 중국의 정밀한 관측 자료와 맞추어 역법을 개정한 것이지요. 이 계산법을 들고 중국에 입국한 선교단은 예수회였습니다. 예수회는 당시 종교개혁 와중에 교회 내의 정화운동을 담당했던 종파로 외방 선교 및 학문 연구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도 담당했지요. 그만큼 예수회는 지적으로 고도의 훈련을 받은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 파견된 예수회 선교사들은 천문학과 수학, 그리고 무기 등에서 그들이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유학자들보다 일식을 더 정확하게 계산해냈죠. 유학자들과의 예측 경합에서 수차례 이기며 선교사들의 역법이 수용되었고 그들은 천문 역산을 총괄하는 험천감을 장악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조선은 시헌역을 거부하고 기존의 우리 역서를 따른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조선이 시헌역을 오랑캐의 것으로 여겨 무조건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언급한 역서의 정확함에 주목했죠. 시헌역의 계산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청으로 유학이 시급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개인이 역법 지식을 배우는 것을 엄금했어요. 조선 사신들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조선 사신들은 험천감의 외국 선교사들과 접촉하는 일도 어려웠습니다. 청으로부터 역서를 받기 시작한 이래 한성의 위치를 중심으로 수정한 시헌역서를 반포하기까지 1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체의 운행을 모두 시헌역법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크고 작은 달, 윤달, 절기의 배치처럼 해와 달의 움직임과 관련한 대강의 것만을 계산할 수 있었죠. 자세한 달과 해의 운행이나 오행성, 즉 칠정의 위치까지 계산하는 방법을 완전히 익히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심지어 그 사이 청에서 역법 계산이 수차례 개정되기도 했는데요. 조선에서 시헌역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10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조선 정부는 1708년에야 시헌역 계산 방식으로 칠정의 운행을 알 수 있는 칠정역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헌역의 우주 모델은 지구 중심설입니다.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전한 것인데요. 지구를 중심으로 두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하는 모델입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보니 해와 달의 움직임 계산이 복잡했습니다. 이렇듯 예수의 선교사들은 중세의 우주관과 물질관, 운동관들을 들여왔는데요. 우주를 사원소로 이루어진 지상계의 제5원소 즉 에테르로 이루어진 천상계로 설명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관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여 소개했죠.
이익이나 홍대용, 정약용 같이 서학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들은 전통 자연관과 서양 자연관의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홍대용은 음양오행에 대해 음양은 햇빛이 많고 적음에 불과하며 오행은 천, 지, 일이고 기, 화, 수, 토, 운행의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이는 전통적 동양 자연관의 음양오행을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사원소설로 대체한 것이지요. 또 정약용도 주역을 들어 오행을 천, 수, 화, 토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말 서학에 관심을 가졌던 유학자들은 이렇게 서양 중세의 자연관과 전통의 자연관을 조율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전통적인 인식이 완전히 해체되거나 대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해했던 서양의 자연관이 유기적이지는 않아도 근대의 것도 아니었죠. 비록 자연을 대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통 자연관을 해체시킬 정도는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이런 움직임은 조선의 유학자들은 새로운 것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들에게서 서양의 지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의 선교사들이 동양의 낡은 것들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지도는 땅을 전통과 매우 다른 모습으로 그린 것이었는데요. 전통 사회에서는 우주와 지구의 모양새가 천원지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교수님, 천원지방은 무슨 의미인가요? 천원지방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의미입니다. 네모난 땅의 중심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말 자체가 가운데 나라니까요. 이 중국을 중심으로 사해에 남한의 나라들이 자리 잡고 있고 조선의 땅은 자세히 그리지 않거나 빠뜨리기도 했지요. 전동시대의 지도는 중국의 세계관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이 개국했을 무렵 중화관에서 벗어난 시야가 꽤 넓은 지도도 존재했어요. 조선의 건국을 세상에 알리고 세상 일을 알기 위해 지도를 제작하기도 했지만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지배 이념인 성리학이 강고해지면서 중화사상 또한 강건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중심에 버티고 있던 중국은 더 커졌고 조선은 작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선교사들의 지도가 큰 충격을 준 것이지요. 청나라와 교류를 시작하며 땅을 둥그렇게 그려낸 지도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익은 땅이 둥글다고 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땅이 둥글다면 모든 곳이 중심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홍대용은 둥근 땅에서 중심과 변방, 중국인과 오랑캐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화관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요. 또 지도의 땅은 매우 컸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그 나라들은 전통 지도에 그려진 야만과 미개의 나라가 아니었지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입니다. 조선의 유학자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16, 17세기 서양의 중세과학이 예수의 선교사들의 주도로 소개됐어요. 처음 중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중국어를 배워 선교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때문에 들여온 학문을 번역하는 사업도 그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교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지적 전통을 인정하고 지적 자존심을 건드리려 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의 중국어가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특히 과학 용어를 번역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좀 더 고급의 중국어를 알아야 했지요. 그들은 중국의 자연 지식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전도 알아야 했지요. 가장 중요한 용어 가운데 Natural Studies가 있습니다. 이를 마땅한 언어로 번역해야 했죠. 그들은 대학에 나오며 12세기 주자일에 면밀하게 논의된 격물 치지를 찾아냈습니다. 격치를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며 극진한 곳에 이르지 않으며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했죠. 예수의 선교사들은
격치를 사물의 원리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신의 자연 설계를 탐구하는 분야를 가리키는 용어로 수용해 번역어로 이용했습니다. 격치에 신의 자연 설계, 창조주의 이치 연구, 신의 창조라는 의미를 포함시킨 것은 그들의 목표가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번역한 서적들에는 언제나 창조주의 뜻이 섞여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를 이해하고 감복하게 되어 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이런 예수의 선교사들의 의도가 몇몇 중국의 유학자들에게는 통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유학자들은 선교사들의 진위를 의심했지요. 선교사의 번역 작업에는 중국 유학자들도 참여했는데요. 그들은 선교사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지적 전통을 이용해 과학 용어를 번역하려 했습니다. 서양의 과학이 중국의 과학적 전통에 연원을 두고 있음을 보이려 한 것이죠. 이런 움직임의 바탕에는 서학의 중국 원류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문 역사는 개천, 선야의 술이고 주비산경과 춘추 원명포 등의 책에 상세하게 전한다 라며 천문학을 중국 전통 학문에서 찾으려는 식입니다. 이런 지적 관행은 중국에서는 1894년 청일전쟁 패배 후, 조선에서는 1905년 애국개몽운동기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압도적인 무력의 우위 속에서 일본 번역어가 수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통과 서양 과학의 조율 모색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